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이제 재외국민 특별 전형의 모집 요강이 거의 모든 학교에서 다 발표가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서 접수 일정이 7월 초로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매우 바쁘게 서류 준비도 하시고 또 학교 정리도 하셔야 되고 또 원서 접수 준비도 해야 되고 대학도 결정해야 하다 보니까 매우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시고 될 것 같고, 특히 우리가 이제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부담되는 부분이 바로 이 자기소개서죠. 왜냐하면 자소서는 대학에 제출하는 서류다 보니까 이게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적는다고 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점. 그리고 더군다나 올해는 연세대를 비롯해서 고려대 같은 경우도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동영상 면접을 진행을 하죠. 결국은 면접의 중요성이 감소되어졌다. 코로나 때문에. 면접의 중요성이 감소가 되어지면 결국 1단계 서류평가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얘기고, 그럼 1단계 서류평가라고 한다면 뭐겠습니까? 결국 학력지표,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부터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각 대학별 자기소개서 문항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출 서류와 자기소개서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자, 자소서가 중요해. 자소서에다 그러면 무엇을 담아야 되지? 자소서에다가 어떤 내용을 써야 되지? 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하게 되어질 때 꼭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대학에 제출하는 서류들 간의 연관성, 서류들 간에 어느 정도의 역할 분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활동증빙 서류의 내용과 중복된다든가, 또는 중복이 되다 보니까 정작 내가 가지고 있는 우수성과 역량을 보여주는 부분을 빠뜨렸다든가,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에 제출하는 서류는 과연 뭐고, 그 서류관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보면 대학에 제출하는 서류는 학력지표라고 해서 우리가 IB나 AP나 SAT나 A레벨이나 공인어학 성적 같은 서류들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기타 활동 증빙 서류라고 해서 표준학력 지표는 아니지만 고등학교에서 수상을 했다든가 봉사활동을 했다든가 동아리 활동을 했다든가 또는 표준학력 지표 같은 것들을 증빙 서류를 보충함으로 인해서 보여줄 수 있는 활동 증빙 목록표 증빙 서류가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추천서가 있어요. 추천서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들은 학교 생활에 대한 태도, 학생의 또는 수업의 태도 또는 학생의 자질 또는 학생의 인성이나 성장 배경 등을 담는 내용인데, 아시는 것처럼 추천서는 2022학년도부터 추천서가 폐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추천서는 제출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자기소개서고, 자기소개서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학업, 두 번째는 활동,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이 인성이나 가치관 또는 지원 동기,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문항으로 대부분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자, 주로 학력 지표나 기타 활동 증빙 서류라고 하는 것들은 뭐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타낼 수 있냐면, 이거는 결국은 성취나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성취와 결과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서류가 가지고 있는 게, 학력 지표나 기타 활동 증빙 서류가 보여주고 있는 거는 성취 결과를 보여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추천서나 자기소개서에서 보여주는 거는 바로 뭐냐면 성취 결과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들어보기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서 드러나는 부분은 결국은 과정 중심의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은 과정과 노력에 대한 부분을 기술하는 게 핵심이다. 왜? 학력지표와 기타 활동 증빙 서류를 통해서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성취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다 드러나죠. 그렇죠? 성적을 통해서, 증빙 서류를 통해서. 그럼 성적이나 증빙 서류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결국은 과정, 그리고 노력의 과정, 이 부분에 대한 서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고, 결국은 추천서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추천서에서 담고 있었던, 다시 말해서 관찰자의 입장에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습에 대한 태도나 또 학생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자질이나 그 다음에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배경들을 우리가 추천서에서 보여줄 수 있었는데, 사실상 학력지표나 기타 활동 증빙 서류에서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면접이 연세대나 고려대 같은 경우도
동영상 업로드 형태의 면접으로 해서 1분이나 1분 30초 동안 하나의 문항으로 발표가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생의 학습 태도나 개인적 자질이나 인성이나 배경이나 이런 과정 중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추천서에 담고 있는 과정 중심의 내용이 자소서에서 담아야 되고 그 자소서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렇죠? 더군다나 우리가 이렇게 활동 지표나 기타 활동 증빙 서류가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이라고 하면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대학에서 고등학교의 유형과 고등학교의 특징과 고등학교의 활동 내용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고등학교 어떤 학생이라고 한다면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배경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죠. 정보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데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특례 전형으로 원서를 쓰거나 아니면 9월 수시 전형에 원서를 쓰는 경우는 대학에서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를 다 알 수가 없죠. 그쵸? 알 수가 없어요. 그쵸? 알 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증빙 서류를 통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능력과 우수성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되죠. 그쵸? 또 알 수가 없다 보니까 대학에서 학생에 대한 평가를 자칫하면 높게 평가할 수도 있고 자칫하면 저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지원을 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우수성, 내가 고등학교 때 했던 활동의 우수성,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에 대한 객관적인 신뢰도 이런 부분들을 서류를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국내 고등학교 출신자들은 대학에서 고등학교와 학생에 대한 정보를 객관화시켜서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해외 고등학교 학생 같은 경우들은 대학에서 그 고등학교의 특성이나 학력 지표에 대한 신뢰도를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류 준비를 좀 더 충실하게 하게 되어졌을 때 나의 평가를 조금 더 우등하게, 조금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내가 자기소개서를 조금 더 불성실하게 쓰거나 아니면 잘못된 방식으로 자소서를 쓰게 되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실제의 역량보다 대학에서의 평가를 낮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돼요. 왜? 대학에서 고등학교나 학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재외국민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나 면접의 중요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면접도 우리가 이제 직접 대면 면접을 진행하거나 지성 면접을 진행하는 의과대학 같은 경우들은 면접의 중요성이 크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세대 고려대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는 당연히 면접의 영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서류평가의 중요성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을 알아두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은 자소서는 왜 중요한가? 자소서에는 무엇을 담아야 되나? 이거를 생각할 때 자소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대학에다 제출하는 서류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학력과 관련이 되어진 서류,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 그 다음에 보는 것처럼 추천서, 자소서인데 결국은 학력 지표와 기타 활동 증빙 서류는 학생의 성취와 결과를 보여주는 거고 그러면 뭘 보여줘야 돼? 학생의 노력, 학생의 학습 과정을 보여주는 서류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추천서가 자기소개서인데 추천서가 올해 폐지가 되어짐에 따라서 결국 자소서가 추천서의 역할을 병행할 수 있는 결국 학생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학업 노력과 성취의 과정 핵심은 뭐냐면 구체성과 노력의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과정 중심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주도적 활동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뚜렷한 진로 방향과 사고력을 중점적으로 깊이 있게 기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소서는 되게 어려운 내용이죠. 자소서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막 쓰시려고 할 때 특히 나 자소서를 써야지 라고 하면 제일 먼저 다른 사람들의 합격의 사례라든가 또는 자소서 첨삭을 의뢰하게 되어질 때도 학생이 직접 먼저 써보지 않고 선생님 어떻게 하면 돼요? 일본 문항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글쓰기 가이드라인을 제시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글을 쓰게 되면 글의 창의성이 없어진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기본적으로 글을 쓰는 프레임이나 일종의 틀을 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자소서를 쓴 것을 보고 글을 쓰게 되어지면 어떤 문장이냐면 그와 유사한 형태의 글을 쓰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쓰는 글이지만 독창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첫 번째, 자기소개서 초안 작업을 하게 되어질 때는 제가 설명을 드리는 내용을 잘 듣고 난 다음에 지원대학 학과에 맞게끔 스스로 그냥 글을 깊이 있게 한번 써보세요. 자세하게 깊이 있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쓴 글을 가지고 뭘 진행을 하셔야 되냐면 첨삭과정을 진행을 하거나 그 쓴 글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실제 쓴 합격생들의 자소서를 읽어봄으로 인해서 내가 쓴 자소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거기서부터 수정 과정을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만큼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초안이 되게 중요하다. 글의 완성도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학생의 경험이나 활동과 학생이 가지고 있는 사고력이 반영이 되어질 수 있는 초안을 작성을 해야지 누가 알려주는 형태로 글을 쓰는 것은 매우 위험해요. 그렇게 되면 글의 특징이 별로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점들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초안은 직접 본인이 먼저 쓰도록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대학별로 문항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대학들이, 대부분의 대학들이 자기소개서의 문항은 3개 문항을 가져가고 있어요. 연세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서 자소서 문항이 바뀌어서 3개 문항인데 1번과 2번 문항은 모든 대학의 거의 공통문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소개서 1번 문항에서 물어보는 거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활동과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1번 문항에서 담고 있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학습 경험, 그 다음에 교내 활동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고 글자 수는 약 1500자 정도의 글자 수를 담고 있죠. 그렇죠? 자, 자기소개서에서 묻고자 하는 거, 또 대학에서 묻고자 하는 핵심은 첫 번째는 학습이에요. 결국 대학에 가는 건 뭐가? 학업 성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학습 경험, 학업에 기울인 노력 또는 학습의 성취도를 물어보기 때문에 당연히 학습을 물어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러한 학습이 당연히 뭐로 연결되는 겁니까? 활동으로 당연히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습과 활동은 어찌 보면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글자 수 1500자를 묻고 있고, 두 번째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장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노력의 경험을 묻고 있어요. 결국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가치관, 사회성을 묻고 있는 질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2번 문항은 인성이나 가치관이나 그 다음에 학생이 가지고 있는 사회성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하는 항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세 번째는 해외에서 수학한 경험이 지원자 전공을 공부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지원 전공을 공부하는데 라고 했으니까 결국 여기서 담고 있는 거는 지원 동기를 묻고 있겠죠. 지원 동기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자, 1번적으로 이제 1번과 2번 문항은 뒷문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든 대학의 공통문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통문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유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글을 쓰시게 되어질 때 1번 문항은 뭐냐면 첫 번째는 1500자로 되어져 있어요. 1500자로 되어져 있으면 기본적으로 뭘 구성하시면 두 개의 소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두 개의 소재니까 한 소재당 예를 들어서 700자를 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글자를 800자를 쓰는 형태에서 두 개의 단락으로 글을 쓰겠죠. 그렇죠? 700자, 800자. 그럼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게 대부분 뭐가 연결이 되냐면 앞문장에서 700자를 구성하는 게 학습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쓰게 될 거고, 뒷문장에 나오는 800자는 이 학습이 뭐로 연결이 돼? 활동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활동의 경험으로 연결했을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학업과 활동에 대한 이걸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한 서술이 이루어지는 글의 패턴이 되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물론 내가 만약에 자소서를 쓰는데 연세대학교 의예과를 쓰려고 한다. 그러면 학업과 활동에 대한 얘기를 주로 무슨 내용을 담을까요? 의예과와 관련이 되어진 학업과 활동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생명과학이겠죠.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학습 경험에 대한 얘기.
또 그와 관련된 활동이라고 한다면 고등학교 때 했었던 보고서를 작성했다든가 아니면 실험을 했다라든가 어떤 연구 활동을 했다라든가 이런 내용들로 학습했었던 내용들이 활동을 통해서 심층 발전되어지는 과정들을 보여줄 수 있을 거고 이걸 통해서 마지막에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한 글서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1번 문항은 1500자로 되어져 있으면 2개의 소재로 작성하고 그리고 앞에는 학습, 뒤에는 활동으로 연결이 되어질 거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의예과를 쓰게 되어지면 일반적으로 의예과와 관련이 되어진 교과목이란다면 생명과학이겠죠. 또 만약에 내가 만약에 통계학과나 경제학과의 원서를 쓰려고 한다? 라고 한다면 쓸 수 있는 게 첫 번째 학습과 관련된 내용은 대표적으로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 되거나 아니면 수학과 관련이 되어진 학습 경험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건 통계나 아니면 수학과 관련이 되어진 모의외 활동이라든가 학교에서 진행했던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또는 내가 학과목 수업 내가 IB 과정이거나 아니면 GPA 수강 과목 등을 중에서 했었던 학습 중에서 발표라든가 아니면 토론이라든가 아니면 보고서를 작성했다든가 관련성이 있는 내용들을 연결시켜 나가게 되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문장에서는 학업에 대한 이야기를 묻는 것도 아니고 활동에 대한 걸 묻는 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 문장은 뭐를 묻고 있어? 타인과의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이기 때문에 핵심은 이거죠. 2번 문항에 글을 쓸 때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은 이거는 타인과의 공동체를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되고 항상 나와 같이 구성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학교에서 친구라든가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는 조원이나 팀원이라든가 실험이나 연구를 했었던 조원이나 팀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가치관이나 사회성에 대한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녹아내도록 하시는 게 핵심이 될 거고 글자 수가 800자인데 보통 예전에는 글자 수가 자소서가 한 1000자 정도 됐죠. 800자로 쓰게 되어지면 아무래도 글자 수가 좀 간략하게 글을 쓰긴 해야 되겠지만 800자 정도 쓴다 하더라도 충분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활동이라든가 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서술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써야 되고 특히 2번 문항 같은 경우들은 특색 없는 글이 될 가능성이 제일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1번 문항이 글쓰기는 제일 쉽거든요. 학습이나 학습과 관련이 되어진 활동 경험들은 구체적으로 본인이 뭔가를 했었던 성취 결과가 있기 때문에 글쓰기가 좀 쉬운데 2번 문항처럼 보통 이렇게 타인과의 공동체를 위한 노력의 경험이면 대부분의 소재가 동아리 활동이거나 또는 뭐 봉사 활동이거나 학교에서 뭔가 팀을 이루어서 했었던 활동이라든가 축제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여러 가지 활동 내용들을 주로 삼게 되어지는데 막상 쓰려고 하면 실제 쓸만한 거리나 소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글쓰기가 되게 어렵고 또 글을 써놓고 나면 다른 학생의 글과 나의 글에 별로 특징이 없는 결국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이 별로 드러나지 않는 글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찌 보면 2번의 문장이 제일 어려워요. 세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연세대학교 지원 전공을 공부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이거는 지원 동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연세대학교 의예과의 원서를 쓰려고 해, 연세대학교 약대의 원서를 쓰려고 해, 또 연세대학교 뭐 화학공학과의 원서를 쓰려고 해 라고 한다면 그 전공 분야에 맞는 지원 동기를 쓰면 되는데 어려운 단서가 무슨 게 뭐냐면 해외에서 수학한 경험을 바탕으로 쓰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해외에서 수학한 경험이 자연스럽게 뭐로 연결이 돼야 돼? 지원 동기로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겠죠. 특히 이 문장을 쓰게 되어질 때 꼭 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원 동기를 써라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뭐냐면 대학교 홈페이지를 막 뒤져요. 막 뒤져서 연세대학교의 인재상 또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또는 연세대학교 뭐 영어 영문학과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찾아서 그 학과의 커리큘럼이라든가 학과 소개를 보고 그 내용을 따서 그럴듯하게 적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적으면 뭔가 그렇게 쓴 것처럼 느끼지만 다른 학생의 자기소개서와 겹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꼭 알아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자소서는 뭐냐면 결국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얘기하지 말고 결국은
연세대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글을 따서 쓰거나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을 쓰거나 논문의 내용을 발췌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경험, 자신의 학습 경험,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생각을 적는 게 좋겠다. 그런데 그 생각을 적는 게 그냥 피상적으로 적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활동과 경험을 근거로 해서 원서를 써야 되겠죠. 근거로 해서 써야 되겠죠. 글을. 그런 점들을 우리가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세대학교 1번, 2번, 3번 문항이라고 할 수 있고 1번 문항은 공통 문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글자 수 가장 길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그러니까 1번에 있겠죠. 여기서는 학습과 활동인데 두 개의 학습과 활동은 서로 연계성을 맺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는 학과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교과목이나 활동을 찾아서 글을 쓰는 게 좋겠죠. 그렇죠? 내가 지원하는 학과는 수학과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번 문항의 학습에 나와 있는 거는 수학이 아니라 경영을 공부했다든가 나는 아니면 내가 뭐 프랑스 문학을 공부했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써놓게 되어지면 학과적 적합성이 없고 그렇죠. 연관성도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쓰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지원한 학과에 맞게 2개 정도의 소재를 활용을 해서 글을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문항은 800자이기 때문에 2개의 소재를 활용해서 글을 쓰게 되어지면 단순 나열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소재를 정하세요. 하나의 소재. 고등학교 때 했던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아니면 학급에서 했던 발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뭐 수상이라든가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글을 쓰시게 되어질 때 대부분의 분들은 쓸 거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 보면 쓸 게 없는 사람들도 있어. 너무나 많은 활동을 한 사람들도 있지만 쓸 거리가 없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그래도 누구나 다 똑같이 고등학교 3년을 다 보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기억하거나 특별히 강조하거나 내세울 만한 활동은 없다 하더라도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느끼고 배운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소재를 선택해내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문항은 아까 얘기했죠. 주의사항이 있다. 이런 지원 동기와 관련이 되어진 부분 특히 주의할 점 뭐냐면 대학교 인재상 홈페이지 커리큘럼 그대로 뺏겨서 쓰지 마라. 똑똑하게 잘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애 내용과 겹친다. 한 줄만 읽어도 딱 보면 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 말고 자신의 경험이 잘 묻어날 수 있도록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소서 1번, 2번, 3번 3개 문항이 서로 겹치지 않고 서로 내용을 보완하면서 유기적으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색깔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1번 문항에서 약간 파란색을 보여준다면 2번 문항에서는 빨간색, 3번 문항에서는 노란색으로 학생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학습 경험과 역량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글이 좋은 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서강대학교를 보게 되어지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이제 빠르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서강대학교는 지금 보시면 1번 문항은 연세대학교하고 문항이 동일해요. 그렇죠? 2번 문항도 마찬가지로 동일했고 3번 문항만 좀 다르죠. 지원 전공을 선택한 이유와 대학 입학 후 학업 또는 진로 계획에 대해서 기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진로 선택 이후 대학 입학 후에 학업 계획을 쓰도록 되어져 있는 문장인데 이런 문장은 3번 문항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첫 번째는 진로를 전공을 선택한 이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진로와 관련이 되어진 동기와 계기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로와 관련이 되어진 진로 교과목에 대한 동기와 계기 또는 흥미가 먼저 나오겠죠. 이런 진로에 대한 관심과 흥미, 동기가 결국은 뭐냐면 고등학교에서의 활동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학습이나 활동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이 학습이나 활동이 결국은 나중에는 뭐가 되어지냐면 입학 후에 학업 계획이나 진로 계획으로 발전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3단계 구성으로 글을 구성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800자를 하더라도 충분히 쓸 수가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동기와 계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서강대학교라고 하니까 내가 만약에 생명공학과의 원서를 쓰고자 한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진로와 동기 파트에서 나오는 부분이 생명에 대한 관심이 나오겠죠.
내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아니면 고등학교 초에 어떠한 뉴스라든가 기사라든가 아니면 뭐 유튜브를 봤다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생명의 신비함이나 생명의 존엄성이나 아니면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깨달고 느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때 어떤 교과목을 선택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고 그 활동을 통해서 생명과학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관심과 흥미를 키워나가는 과정, 이게 결국은 뭐냐면 노력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계기와 동기가 나오고 그게 뭐로 발전이 돼요? 노력으로 발전이 되어지고 이러한 노력이 쌓여서 결국은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이 되어지거든요.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나는 뭐 생명공학과 한번 가볼까? 아니면 나는 뭐 전기전자 컴퓨터공학과 가볼까?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설령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자소서를 읽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뭐 전공 적합성이나 뚜렷한 학습 계획이 있다고 평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진로 과정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동기와 계기가 있고 그 다음 과정에서는 노력의 과정들이 진행이 돼야 될 거고 그 노력의 과정 속에서 결국 뚜렷한 진로 방향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글자 수는 약 800자 내에서 이러한 구성으로 글을 구성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성균관대학교 자소서를 보게 되어지면 성균관대학교는 지금 보면 재외국민 전형의 자소서는 거의 모든 대학들이 좀씩 다 달라요. 자, 우리가 수시 전형이 9월에 원서를 쓰는 자기소개서는 이것도 물론 자소서가 대교역 공통문항이라고 해서 대교역에서 기본적으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소서를 쓰고 있는데 9월 수시 전형은 거의 1, 2, 3번 문항의 내용이 거의 다 똑같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로 오면서 자소서가 조금씩 다 다르죠. 그렇죠? 다르고 특히 성균관대로 오게 되어지면 글자 수가 600자, 600자, 800자 정도 되기 때문에 글자 수가 연세대나 서강대에 비해서 글자 수도 달라요. 이게 이제 재외국민 전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자소서가 대학들마다 문항이 다르거나 요구사항이 다르거나 글자 수가 다르다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600자 정도가 되어지면 사실은 두 개의 소재를 삼아서 쓸 수 없고 막 너무 많은 걸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막 600자인데 두 개의 소재를 가지고 쓰다 보면 결국 나열식 글밖에 안 나와요. 결국은 활동 증빙 서류와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정도의 소재를 삼아서 쓰게 되어지고 대신 600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경험을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적기는 어렵죠. 대부분 학습이나 활동에 대한 얘기를 쓰게 되어지는데 여기서는 이제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거니까 진로와 관련이 되어진 하나의 활동을 잡아서 조금 더 활동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쓰게 될 것 같고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들을 기술하기에는 글자 수가 좀 부족하겠죠. 800자를 쓰는 이 부분에서는 자, 학원 및 진로 계획을 써라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 성균관대학교의 3번 문항처럼 앞으로의 진로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쓰게 되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문항은 1, 2, 3, 4,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파트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그치? 재학기간 중에 학업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울인 노력과 그에 따른 성취, 이 부분을 꼭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활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야 되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학업에 대한 부분들이 평가가 돼야 되겠죠. 자소서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대학에서 학생을 평가할 때 뭐를 평가해요? 첫 번째는 학업 능력이죠. 그리고 그 학업 능력이 어떻게 활동을 통해서 심화 발전하는지를 보니까 활동 내용을 적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결국 학력 지표란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학생의 인성이나 가치관을 물어보는 거 또는 학생의 지원 동기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거 이런 것들이 추가될 수는 있어도 결국 학업과 활동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항목 학업 능력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두 번째를 선택할 수도 있죠. 학교 생활 중에 배려나는 갈등 등을 실천한 사례를 적어라. 만약에 이걸 적게 되어지면 이 파트는 인성이나 가치관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걸 선택하는 학생들이 이런 거겠죠. 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그렇게 잘한 건 아니야. 공부를 잘한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많이 했었던 건 교내 활동을 많이 했지. 그럼 교내 활동을 많이 했으니까 그거를 잘 보여줌으로 인해서
성적이 좀 낮은 부분들을 좀 커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학업이신 분들이 계세요. 아, 나 성적이 좀 낮아. 학력 지표가 낮아. 그러니까 그걸 좀 피하면서 적게 쓰고 내가 잘한 거를 잘 쓰면서 포장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성적이 낮으면 뭘 써야 되냐면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고 또 그러한 노력과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되어질 때 어떠한 도움이 되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을 써주는 게 좋아요. 공부를 못했다, 성적이 안 좋다고 해서 피하면 더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성적이 안 좋으면 뭘 써야 되냐면 성적은 안 좋지만 나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그리고 더 열심히 공부할 거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성균관대학교는 지금 문장의 구성상 1번이 활동, 2번이 진로계획이므로 3분랑은 학업의 능력들을 보여줘야만 결국은 자소서가 조금 더 이렇게 유기적으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들과 역량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를 보면 한양대학교는 세계문항이에요. 세계문항이고 1번, 2번, 3번 문항으로 봤었을 때 글자의 내용들이나 내용들은 좀 다르죠. 3번 문항에 한양대학교에 지원한 동기 및 향후 진로를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했지만 지원 동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단 뭐냐면 한양대학교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 의예과에 지원하신 분 같은 경우는 서류 접수할 때 자기소개서를 내는 게 아니에요. 1단계 접수 시에 자기소개서를 입력하기 때문에 1단계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7월 27일에서 7월 30일 사이에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를 미리 준비해 두셨다가 그때 제출하면 된다. 이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중앙대학교는 지금 보면은 문항이 조금 다르죠. 중앙대학교는 1, 2, 3번인데 여기 3번입니다. 3번에 지금 보니까 타인과의 공동체 노력을 위한 경험. 아까 2번에 있던 게 3번으로 간 거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학습 경험과 학습 활동을 물어보는 1번이 2번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1번에 다른 대학과 다른 내용이 들어온 거예요.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보니까 새로운 환경, 학교, 외국 생활 등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을 기술하고 그러한 경험이 한국 생활 및 대학 진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기술하시오라고 되어지는데 아마 이 부분을 작성하는 게 제일 어려우실 거예요.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소서 문항 중에서 작성하기가 쉬운 거는 사실 어찌 보면 2번 같은 거예요. 뚜렷하게 학습, 활동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 되게 쉽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타인과의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 이러면 봉사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교내 활동들을 소재로 삼아서 써야 되는데 막상 쓰려고 하면 쓸 거리도 없고 그리고 써놓고 나면 별 특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되게 많은 파트고 그 다음에 특히 1번 같은 내용들을 쓰려고 하면 도대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몰라요. 그쵸? 그래서 글쓰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쓰게 되어질 때 첫 번째는 뭘 쓰시는 게 좋냐면 내가 잘하고 성장하고 공부했었던 그 나라와 그 지역과 또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특성과 풍습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면 되게 좋아요. 그쵸? 내가 인도에서 공부를 했다라든가 말레이시아에서 공부를 했다든가 캐나다나 미국이 가지고 있다면 나만이 알 수 있는 그쵸? 일반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본인이 거기서 직접 오랜 기간 생활하고 경험하고 학습학교에서 느꼈던 그 지역의 사람들, 그 지역의 풍습,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 이런 등들을 보여주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서 장점을 찾아내야 돼요. 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어떤 나라는 한국보다 되게 못 사는 나라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우수함,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민족성, 타인에 대한 배려나 사랑이나 존중이나 자연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교훈을 얻고 그 교훈을 통해서 본인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런 교훈을 습득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대학 생활이나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선택했었을 때 그 전공의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보여준다고 보여야 되고 3년 특례 전형은 아시는 것처럼 해외에서 기본적으로 3년 이상
그러면 만약에 내가 해외에서 6개월 있었어. 1년 있었어. 그러면 사실 너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 나라나 그 지역이나 풍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3년, 4년, 5년, 6년, 7년 이렇게 오랜 기간이 있다 보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그걸 통해서 본인의 성장 배경과 성장의 과정들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점에 초점을 두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성장하고 자랐었던 그 나라와 지역과 문화와 풍습의 고유성과 장점들 그걸 통해서 본인이 뭔가 교훈을 얻게 되어지는 거고 그런 교훈과 배움이 결국 대학의 학습이나 또는 지원한 전공에 미치게 되어지는 영향들 이걸 통해서 본인만의 성장 배경과 학습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진솔하고 잔잔하게 글을 써나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글 쓸 때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의대를 가고 싶어. 그럼 1번도 의대, 2번도 의대, 3번도 의대 이렇게 뭐 내가 만약에 전기공학과를 가고 싶어. 그럼 막 1번도 어떻게 해서 막 전기공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2번도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저는 뭐 4차 산업시대의 전기공학자 3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이 내용을 쓰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의 특징이 전혀 없어요. 아시겠죠? 1번, 2번, 3번 문항은 각 문항에서 요구하는 질문에 맞게 글을 쓰자. 그리고 그 각 질문에서 뭘 보여줘야 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면들을 진솔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소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개인의 역량을 드러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서류가 가지고 있는 신뢰성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자소서가 학생이 쓴 글이다. 학생의 경험이라고 하는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사도 평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학생이 직접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학생이 첫 번째는 직접 쓰고 난 다음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첨삭하지 않고 제출하는 학생은 많지 않아요. 학생이 쓰고 난 다음에 부모님이 첨삭을 하든 선생님이 첨삭을 하든 업체에 맡겨서 첨삭을 하든 다른 사람의 손이 한 번 정도는 꼭 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학생이 100% 쓰는 글은 되게 독창적인가? 라고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자소서를 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예정인 학생들이 자소서를 쓴다면 그 연령대가 대부분 비슷한 연령대겠죠? 그렇죠? 18, 19, 20 정도 되겠죠? 그럼 그 학생들이 받았었던 교육의 과정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대부분의 교과 과정이고 또 그 학생들이 읽었던 독서의 내용들, 그 학생들의 경험, 그 학생들의 나이, 생각 거기에다가 똑같은 자기소개서의 문항을 받았었을 때 학생들이 써놓는 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글의 특징이 없다는 점을 꼭 아실 수가 있어요. 실제 제가 전에 이제 중국에 입시 설명회를 갔었을 때 그때 학생들에게 자소서를 다 쓰긴 했었어요. 한 30명의 학생들에게 자소서 초안을 다 받았는데 놀라운 사실은 학생들이 누구의 첨삭을 하지도 않고 직접 쓴 글인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의 다 비슷해요. 비슷한 경험. 왜? 학교에서 하는 활동과 학습 내용이 비슷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특징 없는 글이 나온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실 점은 뭐냐면 첫 번째, 유사도 평가, 자소서의 독창성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학생이 혼자 쓰면 독창적인 글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독창성이 유지가 되어지려면 결국은 뭐냐면 다른 학생의 자소서, 다른 지원자들의 자소서와 차별성이 부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소서가 결국은 입시의 중요한 요소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하이퍼리뷰 홈페이지에 가시면 합격생 자소서들이 있습니다. 재외국민의 자소서뿐만 아니라 국내 수시 합격생들의 다양한 자소서가 있는데 일단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쓰는 자소서가 특징이 어느 정도 되어지는지 다른 학생들은 자소서를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쓰는 자소서가 좋은 자소서인지 아마 평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가천대학교는 또 자소서의 유형이 달라요. 가천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예와 약학대학 같은 경우는 자소서가 3개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전체 모집단위, 의예와 약학을 뺀 나머지 모집단위에서는 자소서의 문항이 2개 문항, 1000자와 800자서 1800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의예와 약학은 세 번째 문항 지원 동기가 들어가 있다는 점이 특징이죠. 그러니까
모든 대학이 세계문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학들마다 이렇게 문항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인제대학교를 보시면 인제대학교는 또 의예와 약학의 자소서 문항이 달라요. 의학과는 두 개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천자, 천자에서 이천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약대는 1, 2, 3, 4번 문항까지 있고요. 심지어 그리고 1번 문항 천장, 2번 문항 천장인데 3번 문항이 1500자, 4번 문항이 1500자이기 때문에 글자 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외국민 자소서 같은 경우를 보시면 대학들마다 글자 수도 다르고 문항도 다르고, 물론 기본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교내 활동, 교내 학습, 활동, 기본적으로 학습과 활동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면서 인성이나 가치관 또는 지원 동기, 거기에다 더 붙이면 해외에서의 성장 경험을 같이 물어보는 형태의 자소서를 담고 있겠지만, 대학마다 자소서의 문항이 좀씩 다 다르다 함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 작성하게 되어질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어질게요. 우리가 자소서는 보통 이제 자소서를 첨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소서를 첨삭하시는 분들, 또 자소서를 첨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인문이나 사회교육적 선생님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가끔 어머니들이 물어볼 때 우리 애가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의대 전문 선생님이 자소서를 첨삭해 주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희 하이프리비에서 많은 첨삭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실제 자연 계열 쪽의 선생님들은 글을 쓰는 경험들 또는 글을 길게 쓰는 한글을 쓰는 경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글재주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 선생님들이 첨삭을 못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어떤 분들이 쓰냐면 인문 사회 계열의 석사나 박사 학위를 소시하고 계시는 자소서를 전문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첨삭을 하세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자연, 공학, 의학 계열의 자소서를 쓰는데 인문 사회 계열의 자소서 선생님이 쓰다 보면 이거는 자연계 학생의 글이 아니야. 이거는 문과 학생의 글이야. 이건 학생이 쓴 글이 아니야. 누가 대신 써준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학생이 남학생이야. 근데 여자 선생님이 첨삭을 해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글 속에서 뭐가 드러나냐면 학생의 성별이나 느낌도 드러나죠. 또 학생이 쓴 글을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첨삭을 해주게 되어지면 그 글 속에서 나이가 다 보여요. 나이가. 그렇기 때문에 첨삭의 과정은 되게 복잡한데 어떻게 첨삭이 되어져야 되냐 하면, 첫 번째는 학생이 먼저 초안을 씁니다. 일단 내가 대학과 학과를 결정했어. 자소서 문항 나왔지? 그럼 길고 자세하게 쓰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한테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시는 것처럼 입시에 대한 오랜 여러 가지 다양한 입시 전형과 또는 다양한 입시 전형과 오랜 기간의 입시의 경험에 입시 컨설팅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소서를 단지 글로만 보는 게 아니라 입시의 중요한 하나의 서류로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서 자소서는 과연 어떤 면을 부각시켜야 될 것인가, 경쟁자들에 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소서의 우수성은 무엇인가를 보고 난 다음에 자소서의 수준, 깊이, 자소서의 내용, 또 어떤 문항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소서의 기본적으로 구조를 짜는 작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제가 먼저. 그러고 난 다음에 학생에게 알려주겠죠. 너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자소서를 다시 구성해서 써야 된다. 알려주면 학생이 제가 제시한 방향과 사례를 통해서 글을 쓰는 거죠. 그러면 글이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면 그 써놓은 글에서 학생이 부족한 면이 있겠죠. 내가 만약에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학생의 글에서 봤더니 생명과학이나 과학이나 공학과 관련이 되어진 깊이 있는 서술과 그 다음에 내용의 깊이가 부족해 라고 한다면 하이퍼리뷰에는 한 3,000명 정도의 멘토들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에게 그 부분을 맡기는 거예요. 얘가 고등학교 때 생명과학과 관련이 되어진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이러한 실험의 과정들을 전하는데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봐라. 그럼 이제 선생님이 그걸 적겠죠. 그렇죠. 그 부분만. 또 만약에 이 학생이 자소서를 썼는데 다른 내용은 너무나 공학적으로 깊이 있게 썼는데 봤더니 2번 문항이나 3번 문항을 썼었을 때 타인에 대한 배려나 협력, 협동 같은 인성이나 사회성에 대한 부분이 좀 모호하거나 특징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글들은 문과점 선생님,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신 선생님에게 글을 넘겨서 조금 더 학생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 어떤 울림이
잘 반영이 되어지도록 글을 써달라. 그러면 그 내용에 깊이 있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소서를 한 사람이 다 첨삭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입시에 대한 경험과 자기소개서에 대한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는 컨설턴트가 자소서의 깊이, 내용, 그 다음에 문항에 담게 되어질 자기소개서의 내용에 대한 구조와 틀을 짜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방향을 제시할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부족한 부분들을 전문 선생님들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작업을 다시 학생하고 진행하게 되어지면 결국 어떤 글이 나오냐면 학생의 경험과 생각이 반영이 되고 학생이 직접 쓴 글 그리고 학생의 경험,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우수성이 반영이 되어지는 글이겠죠. 이렇게 쓰면 결국은 학생이 쓰는 글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글을 쫙 써.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선생님이 문과 쪽 선생님이 맡아가지고 끝까지 다 써줘. 라고 한다면 결국은 자연계 학생의 글이 뭐가 돼? 문과 글이 되거나 그쵸? 남학생의 글이 여학생의 글이 되거나 또는 19살의 글이 45살의 글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는 그와 같은 내용을 해서 작업을 진행하게 되어질 거고 지금 설명을 드린 내용은 하이퍼리뷰에서 자소서 첨삭 과정을 진행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자소서를 작성하게 될 때 유의사항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희 하이퍼리뷰에서는 재외국민 전형, 3년, 12년 외국인 전형의 자소서를 첨삭을 해요. 또 9월 수시 전형에서 수시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또는 뭐 SW 인재 전형 또는 의예과, 치예과, 약대 모든 자소 첨삭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의전원이나 치전원, 한전원 자소서 첨삭 또는 의대 편입학 자소서 첨삭 이런 1년 과정의 자소 첨삭 과정들이 많은 것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많은 데이터들이 하이퍼리뷰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실제 많은 학생들의 합격 세례와 자소서가 있는 것들을 참고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많은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응축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는 일기가 아니다. 자, 결국은 과도한 자기 주장이나 자기 생각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펼치는 것은 절대로 좋지 못하고 자소서 쓸 때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 앞에 입학사정관, 교수님들이 앉아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상대가 이해하고 상대가 공감할 수 있는 자소서를 쓰도록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결과보다는 과정과 노력 중심에 두고 구체적으로 기술하자. 이건 항상 강조하는 건데 결과를 강조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히 부모님들, 학교 선생님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꾸 결과 중심으로 저는 뭐뭐뭐뭐 해서 1등을 받았습니다. 저는 뭐뭐뭐뭐 해서 수상을 하였습니다. 수상에 대한 부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활동 증빙 서류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들은 자소서에서는 바로 과정과 노력에 대한 기술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세 번째, 대학 입학처나 학과 소개, 커리큘럼, 인재사 등을 절대로 인용하지 말자. 이거 인용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줄만 읽어도 뻔한 자소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경험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특별해야 된다. 아, 나는 활동이 없어. 뭐 쓸 게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작은 활동이라 하더라도 그 활동에서의 경험, 생각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섯 번째는 부모님의 직장이나 직업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자기주도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예전에 어떤 학생은 자소서 쓸 때 그렇게도 쓰더라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지는 뭐 사업에서 돈을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집에는 뭐 기사가 몇 명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했고 이런 내용을 쓰는 거 당연히 그렇게 쓰는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 이렇게 쓰면 어떻겠어요? 결과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있겠죠. 그리고 또 내가 봉사활동을 하거나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서 내가 활동을 했었던 경우들이 그 활동이 부모의 직업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질 수 있는 내용들을 적게 되어지면 결국 자기주도성을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가끔 어떤 학생들은 우리 부모님께서 이러한 책을 추천해 주셔서 이런 내용을 읽었는데 라고 하면 읽는 사람이 무슨 생각하냐면 이거는 학생이 부모님이 학생에게 추천해 준 게 아니라 그냥 부모님이 읽은 책을 썼겠구나 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서는 일체 부모 얘기를 하지 마라. 내가 아무리 부모님을 존경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 부모님을 존경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뭔가 보여주고 싶어. 자랑하고 싶어도 자소서에서는 일체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성장 배경이라든가 외국 생활의 경험을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 간단한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몇 살 때 아버님이 뭐뭐로 인해서 해외에 뭐 이주를 하게 되어졌다. 이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근데 뭐 아버님의 직업, 직장이라든가 직위라든가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뭐 재정적인 능력과 관련이 되어져서 본인이 뭔가 혜택을 받거나 그것이 바로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은 되게 부정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쓰지 말라고 꼭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첨삭을 도와주면 꼭 그 얘기를 자꾸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학생이 가지고 있는 성취 결과를 보여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 7번째는 지나친 자기 자랑이나 성취 결과 과시는 부정적이다.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 하죠. 보여주려고 하다 보면 자랑이 많아지게 돼요. 자랑을 하려다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죠. 비교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쓰기는 아주 부정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말고 그리고 특히 거주했던 국가나 문화 그리고 친구들을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게 상당히 좋아요. 연세대학교 아까 봤었던 문항들처럼 자 앞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자 지금 보면은 연세대학교 문항에서 해외에서 수학한 경험이 지원자의 전공을 공부하는데 라고 하는 이런 문항들이 나오게 되어지거나 아니면 봤었던 중앙대학교 문항들처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들이라고 하면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어지냐면 해외에서 수학했었던 경험이라든가 내가 거주했었던 나라나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쓰게 되어지는데 한국이 좋다는 건 알아요. 그렇죠? 하지만 다른 나라보다 무조건 한국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3년, 4년, 5년 동안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공부했었던 그 나라에 대한 애정과 관심과 진정한 이해를 보여주도록 자꾸 노력하셔야지. 글 쓸 때 보면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쓰는 경우 있죠. 불결하고 더럽고 교통도 안 되고 무질서하고 뭐 그 다음에 담배 피고 아무 데나 버리고 막 치안이 안 되고 이런 얘기들을 자꾸 너무 쓰다 보면은 결국은 해당 나라나 국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다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 부정적인 인식은 결국은 그 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어질 때는 내가 거주했었던 나라나 국가나 그 문화나 풍습에 대한 이해와 사랑, 관심 그걸 통해서 본인이 뭔가 교훈을 얻어가는 과정 이런 과정들을 보여줘야만 결국 본인의 성장 과정의 가치를 보여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런 내용들은 쓰지 않도록 해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자기소개서는 그냥 자기소개서만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소서는 대학에 제출하는 3개의 요소 학력지표,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와 증빙 서류 그리고 자기소개서 이 3가지 중에서 2가지는 대부분 다 성취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자기소개서는 결국은 과정과 노력을 보여주는 파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성취 결과 중심으로 글을 쓰시려고 안 되고 이 과정에서는 자소서에서는 뭐를 중심으로 써야 된다? 구체적인 노력, 뚜렷한 진로 방향 그리고 그걸 통한 본인의 노력의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이퍼리뷰 홈페이지에 가시면 많은 학생들의 자소서 사례들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첨삭을 진행하셔야 되는 분들은 하이퍼리뷰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